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철이 되어서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대학로의 연극 얘기를 하려니 내 귀에는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도 같군요. 지금 같은 이 시국에 누가 그런 연극 얘기를 듣겠냐. 시청자 여러분, 사제에 나도 좀 거창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국민 모두가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일이다. 제 말이 맞겠죠? 그리고 연극이란 그 시대 정서의 총체적 예술 형태이기에 정치 성향을 배제한 연극도 있을 수가 없는 법이고요. 작가님, 저희 그냥 소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해요. 작가님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회수가 6천여회나 되던데요. 그럽시다. 우리나라의 현대 연극사가 110여 년쯤 되는데 관객의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거예요. 8.15 광복 이전에는 신파극이 대세를 이뤘고 8.15 광복 이후가 되었어야 작품성 위주의 정통 사실극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신파극이란 과장된 연기와 식상한 주제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대중연극으로서 이수일과 심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것 등과 같은 작품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물론 악극도 신파극 속에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신파극과 악극에 대한 저간의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8.15 광복 이전에는 작품성 짙은 정통 사실극이 길을 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소수의 에디터층에서 저희끼리 공회당 등에서 하던 연극점으로 밀려나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여성국극이 대유행을 했고 창극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작가님. 갈 길이 바빠서 오늘은 여성 국극이나 창극 얘기까지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그런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뤄봅시다. 죄송합니다. 8.15 광복 이후에 이념적 갈등이 첨예했던 이른바 해방공간이 끝날 무렵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립극장이 설립되었고 극작가 동랑 유치진 선생이 극장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립극단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통 사실주의 연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한편 아이러니컬하게도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에 피난지 대구에서 국립극단 격이었던 신협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이해랑 연출로 공연했는데 그 작품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정통 연극의 활로를 열어주기도 했던 거예요. 전쟁 중에도 대박이 난 세계 명작 연극이 있었다니 그 이상하지 않아요? 작가님, 오늘 주제가 동인극단 연극들인데 동인극단 얘기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두루 생략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1960년에 실험극단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동인극단 시대가 열려서 약 30여 년간 전성기를 누리다가 1990년대 초부터 이른바 프로듀서 시스템으로 서울의 연극 풍토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한마디로 동인극단이란 국립, 시립, 구립, 군립 등과 같은 관립극단에 비해서는 순수 민간인에 의한 제야극단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 운영은 극단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 운민체가 되어 단체를 경영한다는 약정하에 연극을 제작, 공연하는 체제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동 출자가 이루어진 게 거의 없고 극단 대표가 제작과 노릇을 다 했습니다만, 이건 객담일 수도 있겠는데 나는 참 엉뚱한 일도 많이 안짝가축에 들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은 연극 사랑이 지극했단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한국 동인극단 50년사라는 저서까지 발행하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한국의 동인극단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다는 말씀도 될 거예요. 현수연 씨가 우선 한국 동인극단 50년사의 머리글을 좀 읽어봐봐요. 그럴게요. 김영무의 작가 생활 이야기 17번째 시간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2004년 가을에 창간혼을 낸 연극 전문 개간지 극작에서 공연까지에서는 2007년 가을로부터 매 호마다 일개 동인 극단식을 선정, 잡지의 편집주간인 내가 녹음 취재로 증언에 의한 우리 극단사를 연재하기 시작해서 2010년 여름호를 끝으로 총 12개 극단사를 정리하게 되었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편집 기획을 세울 때 첫째, 극단사가 30년 이상이 된 동인극단만을 대상으로 삼고 둘째,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는 극단을 취급하기로 하고 셋째, 가능한 한 극단 대표들을 인터뷰 상대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 12개 극단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위의 원칙에 합당한 극단들 중에서도 누락된 단체들은 불가피한 사정들에 의해 인터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 책을 집필하던 동안에 나는 동인제 시스템 극단들이 지녔던 몇 가지의 연극적 의식만은 반드시 값진 전통으로 살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첫째는 좋은 연극 만들기에 대한 열망을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인극단 대표들은 심지어 집을 은행에 맡긴다든가 사채를 끌어오는 한이 있어도 요즘의 대학로 연극들처럼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그저 관객이나 적당히 웃기고 울려서 흥행이나 해보자는 식의 천박한 의식은 절대 건물로 여겼던 게 분명했다. 위에 적시한 12개의 극단들은 적어도 30년 이상 활동해온 단체들로서 최소한 두서너 편식의 명작들은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좋은 작품이 흥행에도 성공했으며 각 극단의 대표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려 들었다. 둘째는 무엇보다 배우들을 아낀다는 점이었다. 굳이 단정을 짓자면 동인제 시스템 극단들의 레파토리가 대개 리얼리즘 또는 자연주의 경향의 연극들이어서 배우술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그렇게 단정을 짓고 보면 이른바 양식화된 연출가의 연극이나 극장주의 연극 등에서는 배우술이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떨어지는데 과연 그러할까? 기껏 아마추어 수준의 연기력을 지닌 배우들이 함께 젊어서 연출가와 뜻이 통하고 요즘 관객의 구미는 우리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가까스로 개그 수준의 연극들을 양산해내는 요즘 대학로의 연극들을 과연 제대로 된 연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는 동고동락의식 내지 선후배에 대한 위계질서 지키기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동고동락의식은 선의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악의로도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의의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일 테고 악의의 경우라면 동고동락을 내세워 연극을 끝낸 다음 출연료 등을 떼어묻고 수익금을 대표가 독식하는 일 따위가 될 것이다. 관점에 따라 시장경제 체제가 뿌리를 내린 현 시점에서 동고동락의식이나 위계질서의식이나 하는 개념은 고루하기 짝이 없는 구두선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른바 프로듀서 시스템은 제작자는 제작, 기획자는 기획, 연출은 연출, 배우는 연기 등으로 철저한 분업에 의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매사가 철저한 계약에 의해 진행되므로 굳이 인간적 관계를 따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 예술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동고동락의식 내지 위계질서 유지의 전통만은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문제 같았다. 작가님, 개별 동인 극단들을 좀 빨리 소개해 주실 수 없으세요? 어쨌거나 나도 동인극단 시절의 극작가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
본격적으로 동인극단사를 거론하려 들면 할 말도 자연 많아지고 그 감회가 남다르기도 한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일목요연하게 12개 극단들의 특징과 히트작들을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인터뷰한 대개의 극단들은 대충 100여 편의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한 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히트작 한 편을 골라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취향이나 관점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서 극단 대표들도 자기 극단의 레파토리 중에서 히트작 한 편만을 쉽게 선택하지 못해 쩔쩔매기까지 했는가하면 심지어는 나더러 선정해 달라는 말도 했었답니다. 여기서부터 전수연 씨가 좀 읽어봐봐요. 한국 동인극단 시대의 선두주자로 볼 수 있는 실험극장은 1960년 11월에 동국대학 소극장에서 이오네스크작, 유연종 역, 허규 연출로 막을 올린 작품 수업이 제1회 공연 작품이었다. 2007년 8월 이한승 대표와 식당 소도둑에서 인터뷰를 할 때까지 총 170회의 공연 실적을 쌓았는데 히트작은 1975년 9월에 비원 앞 실험극장 전용 소극장에서 막을 올린 바 있는 피터 셰퍼작, 신정옥 번역, 김영렬 연출의 에쿠스였다. 그 작품에 출연했던 강택이란 배우가 일약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1962년에 창단된 민중극단은 전 후반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히트작은 정진수 대표가 작업을 이끌었던 후반기로 1983년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에이브 버러우스 작, 정진수 역, 문석봉 연출로 공연된 아가씨와 건달들이었다. 그 작품이 한국에서 본격적인 뮤지컬 바람을 일으킨 선두주자가 되기도 했다. 1965년 5월에 신문회관에서 이근삼작, 김승일 연출로 데모스테네스의 재판이란 작품으로 창단 공연을 하게 된 극단 가교도 전 후반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히트작은 역시 후반기에 해당되는 1993년 2월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김상열작 연출로 막을 올린 악극 범지 없는 주막을 칠 수밖에 없었다. 잠깐만요. 언젠가는 한번 본격적으로 거론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의 악극이라 한다면 악극이란 서울의 뮤지컬이 되는 격인데 우리 연극사에서는 그동안 악극을 저급한 공연물로 매듭만 해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역사적 배경까지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연출가 김상열이 그 악극의 맥을 되살려내긴 했는데 본격적인 악극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만은 불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중가요는 그 당대 민중들의 생활 감정의 노래이고 악극은 대중가요극인데 김상열이 시도한 악극은 흘러간 대중가요의 정서만 가까스로 복원하다시피 했단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신작 가요극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이 문제였겠지만요. 애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A급 작사가의 노랫말에 A급 작곡가의 작품 30여 편을 창작하고 A급 가수들을 등장시킴과 동시에 이렇다 할 안무와 코러스까지 동원하는 악극을 제작하려면 그 제작비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1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해서 대형 뮤지컬을 만들었다가 와장창 망해버린 경우도 있긴 했지만요. 물론 외국 작품이었습니다만. 1966년 국립극장에서 따라지의 향연이란 작품을 공연하며 닻을 올린 자유극장은 1978년에 공연된 희극으로 로베르토마 작, 김정옥 연출의 그 여자 사람 잡네가 최고의 히트 작품이었다. 1970년에 출발한 극단 성좌는
1982년에 명동 엘칸토 소극장에서 공연된 피터 셰퍼작, 권오일 연출의 블랙 코미디가 공전의 히트작으로 부상했었다. 1973년에 출범한 극단 미녀는 고집스레 창작극만을 선호했는데 1977년 6월에 시민회관 별관에서 공연된 허규 작 연출의 물도리동을 히트작으로 손꼽을 수 있었다. 1969년에 출범한 강유정의 여인극장은 1976년부터 공연된 번역극 아내라는 직업의 여인이 히트작이었다. 1977년에 출발한 극단 세실의 히트작은 1979년 5월에 연극회관 세실극장에서 조세희 원작, 이언호 각색, 최윤일 연출로 공연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다. 좀 더 자세히 우리의 동인극단사를 들여다보면은 1987년을 기점으로 공연된 작품들의 주제가 크게 변모되었음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의 연극들은 작품 기저에 정치 체제에 대한 저항적인 요소가 많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관객들은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번역극이나 창작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은 관객들이 독재 체제에 반감을 지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연극인들이 군부 독재 정권을 향해 강렬한 비판적 시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우리 연극들은 오락석에 치중했던 경향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외설에 가까운 섹스 코미디 등을 공연하여 사회적 무드를 빚기도 했었죠. 1976년 6월에 3일로 창고극장에서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 유리동물원을 공연하며 동인극단의 모습을 갖춘 극단 뿌리의 히트작은 1982년 4월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구상, 작, 김도훈 연출로 공연된 작품 황진이었다. 영화배우 장미희가 황진이 역으로 출연한 연극이었다. 1977년에 세실 극장에서 노엘 카워드작 사생활을 공연하며 창단을 선언했던 극단 대한은 1985년 9월에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 김영무작, 김완수 연출의 구름 가고 푸른 하늘을 히트작으로 치고자 했다. 극단 76극장은 1976년에 창단되었다. 76극장 하면 히트작으로 소위 부조리 극작가로 통하는 피터 한트게의 관객 무독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극단 대표 기국서의 저항적 기질이 그 작품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았다. 1979년에 출범한 극단 춘추는 1984년 6월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 작품 로날드 할로우작, 김영자 역, 문고헌 연출의 드레스를 히트작으로 손꼽았다. 비록 앞서 말한 책 속에 수록되지는 못했지만 연출가 임영운이 대표인 극단 산울림의 히트작은 자타가 공인하듯 사무엘 베케트 작품의 고도를 기다리며였다. 주마간산격으로 한국의 13개 동인극단의 히트 작품들을 가려본 셈이 되는데 내가 이런 작업을 해본 이유는 히트작들이 지닌 공통 분모를 한 번쯤 찾아보고자 하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문은 거창한 것 같았는데 해답은 뜻밖에도 단순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연극적 재미가 풍부한 작품만이 히트작이 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명한 현대 연극 연출가 피터 브록도 자기의 연출 방향을 늘 재미에 둔다고 한 말이 떠오르기도 하더군요. 아울러 작품성을 무시한 흥행작이 따로 없다는 사실 또한 재발견되었던 겁니다. 현대 연극의 특징이 다양성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특정 장르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버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말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님, 앞에서 말한 동인극단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5개 정도의 단체가 아직도 살아남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물론 극단 대표가 2, 3대로 이어진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